네, 안녕하세요. 금일 데이터 연놀자 컨퍼런스에서 금융 데이터 및 AI 산업의 현지소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금융반원의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맨 처음에 이제 해킹과 보안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살다가 스타트업에 취업을 했어요. 스타트업 취업해가지고 백엔드 쪽 개발을 했었고요. 정확히는 이제 그 아는 선배 회사 취업을 했었고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매칭 알고리즘 쪽 이제 개발하는 쪽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AI랑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현재 이제 금융 쪽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금융업권에서 AI랑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이제 약간 R&D성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권에서 AI랑 데이터 사이언스 쪽 이제 연구자로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노말리 디텍션이라든지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든지 속성 데이터라든지 이런 종류의 연구들을 계속 좀 수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술을 전공한 기술자이긴 한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사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좀 전반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구해서 한번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길도 되게 많아요. 뭐 아시는 것처럼 허밍페이스에도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금융권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런 장도 좀 계속 개발되고 좀 디벨롭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금융권에서도 AI랑 데이터 쪽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분야의 인재들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획자나 뭐 디자이너나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고 결국은 이렇게 AI랑 데이터 사이언스 쪽은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이쪽에서 프로젝트가 많이 만들어져서 더 많은 그런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도를 좀 가지고 커리어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향후의 어떤 발전이나 성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금융권에서 이제 AI랑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이제 연구 개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금융권의 현직자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쪽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20년도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됐거든요. 이제 개발법, 신정법, 정보통신망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여기 때 이제 가명정보라는 게 이렇게 도입됐어요. 이게 되게 큰 건데요. 이거 도입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뭔가 이제 표시 등을 하려고 하면은 정보 주체로부터 매번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로부터 매번 동의를 받는 게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이제 가명정보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은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특정 목적에 대해서는 세 가지 목적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주로 이제 연구 목적으로 많이 이제 그 포장해서 기업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나 뭔가 이제 서비스를 디벨롭하거나 POC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되게 이제 이 데이터 쪽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제 팀들도 커지고 부서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생겼다 보시면 돼요. 가명정보라는 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개인정보 쪽에서는 만약에 IT 기업의 과장이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명정보 처리화하면은 약간의 그 수상화를 하는 겁니다. IT 업계 종사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좀 약간 범주화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개인정보의 어떤 정보 주체로부터의 어떤 동의 없이도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써 재작년인데 이제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막 데이터의 어떤 자산으로서의 인정이라든지 가치 평가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언급되기 시작되고 이쪽으로 이제 리소스를 정부에서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큰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 말에 만들어졌던 건데 이제 관계 부처가 다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뭔가 이제 발표하는 게 흔치 않거든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 과제라고 해가지고 뭐 학습 데이터 시장 활성화, 데이터 가치 평가, 품질 인증 이런 종류의 키워드들이 나오고 정부에서 이제 이런 쪽에 계속 리소스를 많이 투입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투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제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냐를 또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인 거죠. 뭐 현상 파악, 예측, 인가 추론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기반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그랜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신한카드, KCB, SK텔레콤에서 그 데이터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어떤 그 데이터들
카드사 데이터, 그리고 신용평가 데이터, 통신사 데이터를 이제 묶어가지고 각각이 원하는 종류의 어떤 데이터 분석, 원하는 종류의 어떤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든지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든지 등의 어떤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묶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그 이쪽이랑 같이 했던 거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한 전기차 구매 인구 예측이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이런 하나의 데이터, 이때 이제 총 칼럼이 한 350개 정도 됐고 레코드 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한 몇백만 건 정도 됐었는데요. 이런 데이터 가지고 같은 데이터 묶음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 하고 싶은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주제는 이제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해 이제 전기차 구매 인구를 예측하자였는데 더 들어가서 이제 목적으로 좀 보면은 이럴 수 있는 거죠. 기업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전기료 가격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거는 이제 그 알고 싶어서 저희가 그 수행했던 과제고 그리고 또 뭐 지금은 전기료 가격 인상만 얘기했지만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골프 이용률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은 게임 어플리케이션 그 사용 비율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Y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떤 X가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제 인과추론 방법론을 써서 그 풀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그 서로 다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전기차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좀 타겟팅을 해서 홍보하고 프로모션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공략해야 될까? 이걸 좀 알기 위해서 예측 모델링을 만들 수 있겠죠. 이 흔히 하는 이제 뭐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건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찾은 다음에 그분들을 그 후에 이제 세그멘테이션 나눠서 어떤 고객군한테는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을 다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데이터 묶음이 있더라도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어떤 그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못 쓸지에 따라서 또 이제 팀이 달라집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지면은 그거는 이제 별도의 팀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TF를 구성해 가지고 그 TF가 한시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할당받아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금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기존에는 사실은 그 금융회사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뭐 하드디스크나 이렇게 이제 외장 장치로 그 주고받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 좀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근데 이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뭔가 리얼타임으로 주기적으로 송수신을 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라는 걸 좀 구축을 해서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유통과 거래가 좀 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좀 쉬워지도록 돕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도 좀 구축이 되고 있고요. 정확히는 구축이 돼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벨롭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데이터 거래소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를 실제로 좀 그 판매하고 싶어하는 기업들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로 뭔가 이제 인사이트 도출한다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뭔가 머신러닝 태스크를 수행해 보고 싶어하는 수요 기업들도 되게 많은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실제로 공급자가 올린 데이터를 수요자가 바로 쓸 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이나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허브라는 것도 구축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금융권에서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공적으로 금융 데이터 거래의 어떤 장을 구비해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9년도부터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수요가 큽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데이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어떡하지? 신용정보 유출이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은 사실은 벌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거든요. 금융권의 특징인데요. 굉장히 많이 때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금융 쪽은 이제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고객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금융 쪽은 정부에서 이제 최초에 그 4개 기관을 데이터 전문 기관이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이 기관들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줬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 SDS라든지 PC카드라든지 이런 형태의 민간 기업들도 추가 지정을 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 기관이란 거를 법적으로 지정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진짜 많이 늘고 있어요. 이거는 이 금융 쪽에서 데이터 시장이 커지고 있음을 정말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되게 예쁜 사례인데요. 보시면 이제 저희 기간만 해도 보면은 21년도에는 57건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80건, 근데 올해 120건이거든. 작년에 120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작년에 기간 8개 늘었잖아요. 근데도 120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합 사례가 굉장히 늘고 있고 그만큼 데이터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제가 이 장표에 넣진 않았지만 이 120건의 대부분은 타산업과의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보험업권이랑 카드업권이랑 데이터 결합한다든지 증권업권이랑 은행업권이랑 데이터를 결합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사실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사실 매년 비슷한데 매년 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을 해서 자사의 데이터로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게 점점 늘고 있다는 이 데이터 결합 건수의 대부분은 산업과의 이제 결합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통신사의 데이터, 금융권에서 뭐 유통 쪽의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쓰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카드사랑 유통 쪽이랑 이제 많이 하거든요. 뭐 GS 레이테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뭐 편의점에서의 어떤 그런 고객들의 어떤 행동 패턴 그리고 카드의 어떤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해서 실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시공간적인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의 거래를 많이 하는가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에 대한 것들도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서로 다른 형태의 그런 업권과의 데이터 결합을 시도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 카카오뱅크가 사실 되게 예쁜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대한 시험평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어떤 그 금융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뭐 주기적으로 뭐 연봉이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이제 자동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금융 이력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합한 형태의 시험평가를 예측해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뭐 하나은행 이게 KCB랑 이제 나이스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그 시험평가사거든요. 시험평가사, 다음 좀 KT 같은 통신사, 다날 같은 이제 소액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랑 다 결합을 해가지고 금융 소액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이제 그 금융 거래 이력이 적으신 분들을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시험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들도 수행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데이터에 대한 인명 처리 기술 연구도 굉장히 해발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게 금융권에서는 화두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명 처리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뭉갠다는 건데 데이터를 뭉개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가치, 원본 데이터의 어떤 유용성 이것들을 잃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합성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연구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원본과 유사한 형태의 어떤 모양을 가지는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 데이터로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가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스위스 보험회사라든지 뭐 이제 국내로 치면은 KCB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한 그 연구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뭐 이제 연합학습이라든지 증명암호라든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랑 AI를 어떻게 하면 좀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 개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른 이제 금융회사들이랑도 같이 코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연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AI는 진짜 지금 엄청나죠. 요즘 AI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게 좋으면서 동시에 바쁘니까 이 양면적인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네, 뭐 아무튼 그 AI는 이제 챗GPT가 이제 불을 지펴준 덕분에 굉장히 지금 도입을 많이 고민들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같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은 금융회사들이 원래는 이제 그 AI가 탑재된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사실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요. 요즘도 이제 저희 기관의 특성상 이제 많은 기관들이랑 같이 코업을 하는데 실제 핵심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시정 평가라든지 이상거래 삼지라든지 뭐 금융시장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제 쓰고 있는데, 이거를 더 재밌는 게 자체 개발을 많이 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좀 고무적이긴 하거든요. 이제 사실 금융권은 좀 이제 이렇게 팀이나 부서가 크진 않았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기술쟁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좀 활용하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많이 IT 서비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어떤 그런 제조 기업에 비해서 자체적인 R&D 금융회사들이 같이 일하는 분야인데 FDS 쪽, 이상금융거래 탐지 쪽이랑 그다음 전통적으로 이제 아까 간단하게도 말씀드렸던 소피턴별 그런 고객 군집 분석하는데 이제 AI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XAI라고 해가지고 AI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가능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는데요. 예시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시험평가 점수 예측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만약에 이제 제가 3개월 뒤 내 시험 점수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이제 AI가 이제 900점이야 라고 했는데 기존의 AI들은 이렇게 답변하고 끝이에요.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XAI 설명 가능한 AI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 잔액이 뭐 5천만 원 이하여서 그런 거고 여지까지 미납된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점수 예측해줬어요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권은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결과를 잘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불어서 이제 뭔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자나 고객과의 어떤 그 신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엮이면은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어떤 그 명시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나오긴 하는데 이제 아무튼 오늘은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는 드리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AI 보안 위협도 이제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특히 큰 건데 AI에 대한 그런 이제 공격 기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이쪽에 대한 어떤 해킹에 대한 연구라든지 해킹 그룹의 어떤 해킹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금융 쪽은 이제 이렇게 운영계랑 개발계로 이제 크게 시스템이 나뉘는데 주로 이제 AI를 포함한 엔진들은 뒤쪽에 있어요. 내부 서버 내에서도 아주 뒤쪽에 있는데 이런 뒤쪽에도 이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R&D나 이제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표적으로 모델 뭐 인버전 공격이라고 가지고 뭔가 이제 쿼리를 많이 던져가지고 AI 모델이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어떤 원본을 추출해내려는 시도들을 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추출 공격이라 해가지고 모델 자체를 빼내려는 시도도 많아요. 정확히는 이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 값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업의 결국 자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어떤 그런 그 R&D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이제 데이터 공유 자체를 안 하고 다 같이 뭔가 이제 공동의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금융회사 A랑 B랑 C랑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서로서로 보여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 각자의 또 자산이기도 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 기업에서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 가지고 작은 모델을 만들고 작은 모델을 저희 같은 약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에게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 각각의 회사의 작은 모델을 어그리게이션해서 큰 모델을 만들고 그 성능이 높아진 큰 모델을 각각 금융회사한테 이제 배포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공유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연합학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그 메인으로 리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생성형 AI가 제일 큰 화두죠. 이건 진짜 엄청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실은 작년에는 사실은 할루시네이션 이슈 때문에 이렇게 커지지 않을 줄 알고 제가 엔비디아 주식도 많이 안 샀는데 더 샀어야 됐어요. 후회됩니다. 뭐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실제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어떤 그 열풍은 엄청나죠. 실제도 뭐 이제 사실 아직은 실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POC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카드사, 뭐 보험사, 은행, 뭐 증권 막 나하고 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서비스 로직에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뭔가 좀 그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오픈소스 진영이랑 그 API 기반 진영 다 이제 발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수렴하게 될지는
아직은 이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두 개 다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오픈 소스 진영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마3처럼 제 로컬 PC에 설치할 수 있는 모델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왜냐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에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금융회사의 어떤 그런 내부 어떤 시스템 구조인데 요거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금융 쪽은 굉장히 그 망분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부 통신이 되는 어떤 그런 인프라와 뭔가 이제 접점이 있는 케이스는 뭔가 이제 규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오픈소스처럼 자기네 어떤 인프라에다가 모델을 넣어서 쓸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더 이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델들은 성능이 좀 잘 안 나오죠. 많은 이제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검색 증강 생성 RAG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기술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인베딩 모델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제 아직도 그 R&D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GPT 같은 챗GPT 같은 상용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API를 많이 또 쓰죠. 근데 이제 API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그 서버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거든요. GPT-4를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엄청난 규제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금융권은 전자감독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그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거의 국민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 결국 어떤 국가의 어떤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PI 기반의 어떤 그런 생성형 AI를 만들려면은 결국은 IT 쪽의 아키텍처 설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성능적으로도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이제 규정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융 데이터랑 AI 산업이 커짐에 따라서 IT 그 아키텍트들도 몸값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특히 인프라 쪽 잘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잘 나가실 수 있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특화된 보안 유형들도 되게 많이 이제 뜨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 기술이나 방어 기술도 많이 이제 연구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되게 재밌었던 사례인데 보면은 생성형 AI한테 스타벅스 1000번 반복해봐 하면은 반복하다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습 데이터를 노출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모델 말고도 다른 모델들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금융 사례라고 했으면 되게 큰일이 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어떤 금융의 어떤 그 자산들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이제 국내 금융권에서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로 인해서 좀 정보 공유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1번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 시용 정보나 기업 시용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까 그 API 쓰기 어려운 것처럼 신기술 도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시장과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AI랑 데이터 쪽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을 결과적으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향후 2, 3년간은 이제 계속 데이터 결합이나 이제 보안이나 데이터의 품질 검증 쪽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결합 같은 경우는 이종 산업의 어떤 정보들을 같이 이용해서 더 기존과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기 위한 거고 보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권에서. 그리고 품질 검증은 사실은 이게 그 시장의 가치 평가를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은 어떤 AI 모델이나 데이터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 없거든요. 금융권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품질 검증 관련된 것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는 계속 이제 기존의 금융권의 어떤 도메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의 어떤 인프라나 아키텍처적인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제 AI와 관련된 보안 그리고 뭐 이렇게 요즘 세이프티에 대한 문제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공정성, 편향성, 보안성 같은 각각의 어떤 그 속성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은 일을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금융회사들에서는 이런 어떤 속성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